어떤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호재가 났어요. 해외에서 수주가 잭팟이 나고 독점에 납품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탕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호재의 수도꼭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탕 온도가 안 올라. 왜 안 오르냐? 이걸 막아요. 이게 막는 게 뭐냐? 지배구조에 도움이 안 되면 배당을 안 해버려요. 이어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어떤 전략을 갖고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붙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는데요. 이제 한국 주식을 들고 쉽게 말해서 외국에 가서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월스트리트 가서 펀드 매니저들 만나서 한국 주식 좀 사라 이렇게 제가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주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라든가 뭐 재벌이라든가 이런 얘기 드는데 물론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는데 왜 우리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숫자에도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냐는 거죠.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니까 야 진짜 디스카운트 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PBR 있잖아요. 지금 이거 다 갖다 때려 팔어!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주가보다 총자산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선진시장을 보면 대충 3이 넘어요. 근데 이제 옆나라 일본만 해도 1.3에 1.5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공산국가인 중국도 1.0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0.9예요. 상위 상장사만 추려가지고 해보면 0.6까지 떨어져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너희들의 진짜 자산 가치와 실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저평가의 망치를 맞고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2번, 3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 때문이에요.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학술단체나 경제지, 경제포럼 이런 데서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과반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실제로 주냐면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려요. 여기 목욕탕에 있는 탕이 있어요. 탕. 그럼 이제 이쪽에서 뜨거운 수도꼭지를 틀면 조금 있으면 이 탕이 뜨거워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찬물을 틀면 차가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다. 왜? 여기 수도꼭지는 틀려. 물이 틀어지기도 하고 잠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탕으로 갈 때 이걸 막는 벽이 있습니다. 이게 지배구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호재가 났어요. 해외에서 수주가 잭팟이 나고 독점에 납품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탕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호재의 수도꼭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탕 온도가 안 올라. 왜 안 오르냐? 이걸 막아요. 이게 막는 게 뭐냐? 지배구조에 도움이 안 되면 배당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토란 같은 기업을 빼가지고 분리상장 시켜버려요. 물적 분할을 해버리고. 즉 실제로 지배구조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호재냐 악재냐가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이 회사에 호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이 호재가 장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배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실제 가치에 얼마나 상승을 줄까라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계산이 상상 속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계산이에요. 네, 실제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막고 있다니까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올해. 그런데 매출이 구조고 연에 영업이익도 막 1.5조 조 단위로 나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3만 원이에요. 왜 3만 원이야? 그리고 로보틱스 합병하려고 하는데 로보틱스는 작년에 적자 났어요. 근데 거기 주가가 7만 원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9조 원씩이나 파는 회사인데 주가가 3만 원이야. 이유가 뭐야? 회사의 유보금을 1조 5천원에서 2조까지 쌓아놨는데 배당을 안 해요. 이런 게 가림막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세계에서 1등 한다는 호재가 계속 나오면 뭐예요? 그 호재를 가지고 거래하는 우리는 상상 속의 호재를 놓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질 가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진짜 밸류는 뭐냐? 그걸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들이 없어져야 호재는 호재대로 반영되고 악재는 악재대로 반영되는 시장이 돼야 적어도 그걸 믿고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데서부터 사실은 뚫려야 우리 시장이 좀 이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 K-밸류업이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올해 주식시장이 이제 정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하반기에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이 밸류업 정책이었어요. 상단에서는 뭐 밸류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발적으로 공시해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였다면,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직접적으로 사실은 수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수를 만들어서 지수가 이제 신뢰를 얻고 성공을 하게 되면 밸류업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연달아 만든다는 거예요. 대규모 증권회사들은 강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라,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추정되는 ETF가 적어도 시중에서 대여섯 개 이상은 상장을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ETF를 추정하는 ETF에 이제 담기기 위해서는 그 ETF가 거꾸로 지수에 해당하는 종목을 실제로 사게 되죠. 그게 이제 수급의 선순환을 일으켜서 하반기 주식시장 전체에 약간 수급 호재,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업계에서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밸류업 지수가 나왔는데 호평을 받아요. 밸류업 지수를 시장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좀 먼 회사들,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을 골라낼 줄 알았어요. 배당도 잘해주고 지배구조 개선에서 나서고 공시도 잘하고 자율규제도 잘하겠다, 자사도 조각도 하겠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모범생들을 추려서 모범생 지수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주가치 반하던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모범생이 아니라 일진들, 심지어는 뭐 동네 양아치들, 주주가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지수에 들어가 있고 모범생이었던 친구들 지수에 빠지면서 현재 지수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수 리밸런싱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정책 대혼선이고 너무 안타까운 게 하반기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밸류업 정책조차도 정말 좀 유능하게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도 여전히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 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뭐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인데 결국엔 핵심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서 배당을 얻거나 그런 게 또 목적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나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큰 시장의 변화라든지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에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 돈을 쉽게 말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 그림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배당을 높인다든지. 근데 핵심은 사실은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고 미래 성장을 뭘 가져가느냐를 사실 투자자한테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잘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ROE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투자 수익률, 자본 수익률을 올리는 관점에서의 이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투자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유보금이 많으면 배당을 늘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기도 한데 사실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긴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디램 말고 앞으로 뭘 크게 할 거야. 10년, 20년 후에. 사실 이걸 보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은.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살 거예요. 당연히. 네. 그럼 이제 뭐 오늘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금투세 폐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업만 좀 잘 되고 나면은 한국 증시가 내년에 좀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너무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이상의 악재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갈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국 주식이 될 거냐, 증시가 될 거냐의 결정은 강조하듯이 미래 비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금투세가 폐지되고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일회성 호재지만 지속해서 뭔가 세제를 깎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 있게 주식시장을 쉽게 말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트리거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고민하고 찾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단 현황 파악을 하면 2024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 원인 파악이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시장의 변동 원인은 실수요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다른 점인데요. 주식은 실수요자가 없어요. 다 투자만 있죠. 근데 부동산은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쓰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의 시장 변화는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수요자의 특징은 뭐냐면 유효 수요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는 줄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투자하는 수요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수요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실수요자가 또 가장 크게 자금 조달의 원천은 대출이거든요. 근데 대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올해는 실수요자가 움직였는데 그 실수요자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이제 대출 좀 조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포함이 되나요? 이유가 되죠.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창구 지도를 통해서 대출이 1금융권이 규제가 있으니까 이제 제약이 있는 건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집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 사려고 한 다음에 대출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선후관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대출이 줄고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제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집값의 몇 프로 LTV라든가 이걸 적용해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 규제거든요. 그러면 시장 규제상에서 대출이 감소하는 거는 집을 살려는 사람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지금 실수요자들은 비싸서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럼 내 집 마련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현황만 보면 안타깝지만 집값이 오를 때만 해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왜냐면, 그러니까 2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는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반론이 뭐가 있냐면 아니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기간이 있죠. 근데 지금의 기간은 집값이 변동성이 큰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분명히 떨어질 시기가 오니까 떨어질 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출을 해줄 때 내 집 마련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에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대출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대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출 많이 해줄 때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은 영원히 계속 높겠죠.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최근 2년 전만 해도 서울에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막 30% 이상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자산 가격 상승도 없고 계속 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 변화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걸 너무 장기로 보니까 마치 계속 오른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나 20년 전에는 말이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이었는데 지금 11억이거든요. 그럼 계속 오르기만 한 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이런 굴곡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내 집 마련이든 부동산 투자건 주식이든 그 변화, 이 변화를 읽는 게 사실 기회를 만드는 거지. 그냥 남들처럼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실 어떤 기회도 발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볼 때는 가격이 빠지는 구간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락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일단 수요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공급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매도 물량이에요. 집값을 결정하는 건. 그런데 최근에 다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데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왜냐면 각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물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오고 있다. 왜냐면 그 전 시점이에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매물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이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거래를 낮추겠죠. 팔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떨어지는데 매물이 더 증가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기회다. 내 집 마련해야 되죠. 부동산을 한번 주식 차트로 만들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주식하고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단지 사이클이 좀 다를 뿐이에요. 주식은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데 부동산은 좀 긴. 그래서 주식을 이해하시면 부동산을 이해하시기가 지금 되게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른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똑같냐면 유상증자 안에서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안에서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유상증자는 언제 더 많이 합니까? 가격이 오를 때요. 똑같아요. 한국의 부동산도 언제 건설사들이 많이 공급하냐면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공급이 줄어요. 미분양이 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이게 아주 유사해요. 그러면은 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다 소화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또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도 물량을 결정하거든요. 내 집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은 거의 투자자들이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집을 팔면 투자자들이 여력이 생기죠. 그럼 다시 시장의 수요자로 바꾸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시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라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 내년에 될 거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부동산은 왓이 아니라 웬이에요. 사실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왓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가 좋은지. 근데 분할 매수가 안 되니까 언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부를 결정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부동산은 야 어디 사야 되냐? 이 얘기만. 지금 우리가 한 대화 중에서 저는 어디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다 아시잖아요. 그건 어디 좋은지 몰라요? 알려드려야 돼? 아니죠. 근데 언제 사는지는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반대예요. 주식은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아유, 어제 살 걸. 아이고,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주식시장 오르는데? 그럼 다들 이러는데, 어제 살 걸, 어제. 그 고민 말고 주식은 그래서 왓이 중요한 겁니다. 뭘 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웬을 고민하니까 엔비디아 2배 올랐을 때 안 샀던 거예요. 뭐만 고민했으면 올라도 더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뭐에도 고민했으면 올랐으면 뭐 이게 빠지더라도 그죠? 사고 용기가 생기는. 여러분 대한경제 부흥회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이 왜 대한경제 부흥이에요?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게 재밌고 으쌰으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흥이 나서 막 경제만 생각하면 막 우울하고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막 안 좋대. 막 내 주식은 왜 이래. 그런데 저희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고 희망에는 같이 이제 부흥해 보자. 그래서 이 대한경제는 개인의 부흥과 또 우리나라와 같이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또 이게 대화하듯이 네, 써서 네. 되게 잘 네. 읽히더라고요. 저희가 뭐 민간인 셋이 앉아가지고 대한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뭐 개별적인 어떤 경제 민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지고는 전체 국가 경제라든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어렵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 모두가 잘 살고 나라가 좋아지는 거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름을 써봤고요. 부동산 시장 좋은 말씀 주셨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한경제 부흥이랑 묶어서 생각해보면 주식시장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정부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사고 팔고 하는데 삼성이 뭐 이번에 HBM 퀄리티 통과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야, 정부가 내년에 삼성 때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과 다른 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관여도가 엄청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유능하면요 더
더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죠. 안정화될 수 있겠죠. 정부가 무능하면요, 시장에 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관련한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급등을 막아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거 없어도 어차피 오르다 보면 또 꼭지를 지나서 어차피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면 어차피 올라가요. 내버려둬도 시장이 작동하는데 정부가 있는 거 뭐냐, 과도하게 오르기 전에 눌러주고, 과도하게 떨어져서 공급이 딸리기 전에 또 조치해주는 이런 중간 역할을 통해서 이 시장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부동산만 한정해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들이 제 역할을 똑바로 했느냐, 영향력은 엄청나게 과도한 데 비해서 시장 참여자로서 제 역할을 똑바로 했느냐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가지고 조정해라라고 그랬다가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다가, 또 은행이 그럼 정부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눈치 보면서 다양한 대책을 냈다가 실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저쪽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니까 또 가상금리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금융권으로 갔다. 그랬더니 어저께 또 이금융권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총액 대출 들어가겠다. 목표를 내라. 이런 식으로 점점 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어떤 시장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광수 대표님 같은 전문가분들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축에서 정부가 이 정책 관련해서 혼선을 빚거나 정부 부처 내 정합성에 오류를 계속 내거나 시장과 따로 돌거나 늦게 돌거나 하는 식의 얘기를 통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다. 오늘 출연해 감사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거의 노편집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출연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